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검증을 많이 해보시고 백테스트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정말 승률이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의 90% 100%에 가까운 엄청난 기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서 왔는데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은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환국 작가이고요. 저는 작년에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은 작가, 유튜버, 그리고 강사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을 썼고요. 네. 그리고 4월 8일 날 파이어라는 책이 또 나옵니다. 책을 정말 많이 쓰고 계시고, 책은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엄청 빨리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꼭 그렇진 않고 보통 쓰면 네. 한 3개월, 4개월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맨날 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저는 아무래도 장중에 저는 아무래도 네. 좀 매매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여유 있는 시간이 비교적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도 있으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저는 보통 오전에 자거든요. 그래서 오전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저도 퀀트로 열심히 투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산 배분 이제 또 굉장히 뭐 여유 있게 하시고 네. 시장을 이렇게 매번 안 봐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거의 안 보죠, 시장은. 네, 좀 더 여유롭게 좀 퇴사한 이후로 네. 개인 시간도 많아지고 책 쓸 시간도 많아지고 네. 개인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생활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네. 퇴사하고 전과 후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셨나요? 퇴사 후에 제 생각에는 5년에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 입으로 이런 말 잘 해주시고. 확실히 스트레스도 안 받으니까 네네네. 살도 좀 빠지고 네. 그 얼굴도 좋아지고 그렇죠. 사실 거의 뭐 신의 시장으로 불렸던 코트라를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거의 뭐 경제적 자유를 좀 이루시고 퇴사를 해서 지금 자산 배분 자산 배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봤어요. 뭐 동적 네. 자산 배분, 정적 자산 배분, 네.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고 자산 배분을 좀 하고 계시는지 네. 그 부분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11월, 4월과 그 5월, 10월이 매우 좀 다릅니다. 뭐 제가 지금 투자를 18일 했는데 제가 5월에서 10월에 주식으로 돈 번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2020년 이럴 때만 빼고는 그걸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그게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게 그 1980년부터 95년까지는 이제 한국장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그래서 11월, 4월에는 한 복리 8% 정도, 그리고 5월, 10월에는 복리 5% 정도 벌 수가 있었습니다. 3% 정도의 갭이었는데 이제부터 신기한 게 나와요. 95년부터 지금까지는 한국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11월, 4월 수익은 그대로 8.4%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5월부터 10월에 복리수익이 마이너스 4%예요, 한국이.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맨날 이게 5월, 10월에 터졌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슬슬 이제 현금화를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우연히 이런저런 소스로 현금이 좀 이제 올해 초에 좀 생겼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아예 그 주식의 수입을 이제 좀 어떻게 안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파이 쪽으로 현금을 많이 굴립니다. 네. 아무래도 거기서 그래도 수익이 10% 이상은 나기 때문에 사실 주식의 장기 수익도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일단 많이 돌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절반을 이제 한국 주식 퀀트 투자 그리고 절반을 동적 자산 배분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중도 4월 말에 또 조금씩 낮아질 겁니다. 한국 종목 퀀트는 조금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많이는 안 할 것 같고요. 동적 자산 비중은 조금 더 늘릴 겁니다. 동적 자산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네. 저도 한번 쭉 보니까 네. 저희 이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많고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서 네. 동적 자산 배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짝 트레이딩과 개념이 굉장히 좀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네, 그 동적 자산 배분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은 이제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놈들은 많이 팔고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간 놈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안전 자산으로 도망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심플한 전략이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미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 두 개 ETF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놈을 사게 됩니다. 그게 최근에는 계속 미국 주식이었죠. 그런데 1년 수익을 봤는데 미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 얘네 둘의 수익이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 둘 다 팔아버리고 그냥 안전자산의 채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최근에 잘 나가는 쪽에 투자를 하게 되고 둘 다 못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서 큰 하락장들을 대부분 다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도 이미 초중반에 이미 다 팔아버렸어요. 그때 2007년부터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오는 리먼 브라더스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갈 수가 있었죠. 네. 그러시구나. 그럼
코로나 때는 좀 어떠셨나요? 코로나 때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듀얼 모멘텀 전략은 2월, 3월에 이제 얻어 터졌거든요. 그때 미국 주식에 갑자기 뜬금없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때 20% 손실이 난 걸로 기억해요. 그러나 저는 그 듀얼 모멘텀 전략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듀얼 모멘텀 전략은 그 동적 자산 배분 전략 중에서도 조금 느린 전략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전략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잠깐 얘기 들어봤을 때 어쨌든 오른 종목이 더 오른다. 네. 떨어진 종목은 또 정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해 주셨는데 네.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사실 돈이 몰리고 좀 올랐던 종목들이 특별한 뭔가 재료까지 같이 동반이 된다면 네. 잠깐 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개념이 살짝 겹칠 수도 있겠네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많은 논문들을 보면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놈이 계속 간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최근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에 많이 오른 놈은 떨어진다라는 게 보통 정설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둘 다 잘 안 먹힙니다. 개별주가. 아. 네. 근데 보통 뭐 글로벌 ETF 이런 쪽들은 그게 되게 잘 먹혀요. 글로벌 ETF는 최근 한 달에서 최근 3년 동안에 잘 나간 놈이 계속 간다.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멘텀 개념은 제가 한국 개별주에서는 쓰지는 않고 있고요. 그럼 글로벌 ETF 이런 데서는 좀 씁니다. 네. 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은 책도 저도 개인적으로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강훈님 채널에서도 굉장히 다 설명을 해 디테일하게 네.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막 번호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네. 거기에서 느끼는데 막 설명하다가 이게 궁금하신다면 뭐 몇 번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거기서, 이거 궁금하시면은, 제가 한 2021년에 만들었나? 거기 그 영상 있잖아요. 모멘텀과 ETF. 이러면 좀 구차하니까, 358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그거를 예상을 하시고 다 번호를 처음부터 뭐, 저도 아무래도 보면서, 내가 몇 개 만들었네 보면 좀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 네네. 다양하게 자산 배분을 하고 계시고 좀 투자를 하고 계시는 퀀트로 계량화해서 네. 이렇게 과거를 백테스트라고 그러죠. 네. 과거에 이렇게 패턴들이 나왔고 5월 달에는 안 좋았고 11월 달부터는 좋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백테스트를 해서 확률이 높은 구간, 확률이 네. 낮은 구간들을 거기에 맞게 투자 전략을 세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단기 매매, 장기 투자 다 하고 있지만 단기 매매에서만큼은 이렇게 좀 확률로 네. 거기서 다양한 또 패턴들을 확률화 시켜서 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반은 살짝 콘트 베이스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주덕님이 하시는 거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주덕님은 그거 말고도 이제 재료 같은 거를 판단하시는 거, 그거 네. 이제 재량적으로 하신다라고 했는데, 네네네.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빼고, 그렇죠. 오로지 계량화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그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종가 베팅 뭐 이런 거 들어보셨겠죠? 이게 보통 장이라는 게 이제 패턴이 9시 주가가 제일 높다가, 그 다음 점심이나 뭐 1시까지 쭉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3시 반, 그러니까 정가까지 보통 오르고, 네. 그 다음에 다음날 시가가 그 오늘 종가보다 높은 가능성이 높잖아요. 특히 코스 닥이 그게 좀 잘 네, 통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아주 되게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심플한 프로그램이죠. 네. 굉장히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신 것처럼 정말 잘 알고 계시는데 저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연구했죠, 당연히. 네. 저는 되게 네. 좀긴 호흡으로만 네. 투자하시는 걸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긴 거 하는 거는 제가 트레이딩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만 가는 거지. 연구를 다 해봤죠, 제가 당연히. 그럼 네. 그러면 굉장히 예. 그거를 그 개념은 똑같은데 네. 기간만 단축시키면은 네. 스윙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서 더 단축이 시키면은 데이 트레이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뭐, 할 생각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제 의지 박약이죠. 네, 네. 왜냐면, 사실 저는 이제 그, 동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만 포트폴리오를 체크만 하면 되거든요. 그 체크를 한다는 거는 꼭 거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봐가지고, 아직도 계속 스파이를 들고 가야 되는? 그럼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고, 이번 달 말은 바꿔야 되네? 그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한 달에 한 번만 포트폴리오를 체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즘에 3프로TV에서 이제 MC를 해가지고 시장 같은 거 좀 보기는 하는데, 그전에는 거의 안 봤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봤어요. 네. 뉴스도 안 보고, 재료 체크 당연히 안 하고, 네. 세상에 뭘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네. 근데 수익은 나요, 계속. 네. 저도 이제 충분히 자산이 많아서 여유있게 자산 배분을 하면서 배당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살짝 그런 쪽으로 먼저 지금 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가성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콘텐츠 투자라는 게. 네. 네. 저도 개념은 저도 매번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퀀트 개념을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던 책도 이제 퀀트라는 책에서 영감을 많이 감사합니다. 받았고 네. 거기에서 저도 맨날 이제 말씀드리는 게 대수의 법칙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대수의 법칙. 엄청 중요한 얘기죠. 동전을 던지는 것도 뭐 50% 확률이지만 한 10번 던져서는 50%가 안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그거를 뭐 1000번, 10,000번 던지면은 50%의 수렴을 한다.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승률 높은 기법이나 전략들이 있다면은 동일하게 무한대로 반복을 하면 이론상 수익은 무한대가 된다. 네. 네, 그리고 기간을 길게 할수록 무한대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접목을 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비교적 내 뭐 쓸데없는 감정이라던가 뭐 강욱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뻘짓이라고 많이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맞다. 요거는 좀 이따 하고, 그쵸.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덕님 영상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전업 투자를 해도 되는가 보면은, 그 확률적인 사고가 되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에는 특히 확률적인 사고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제 추측컨대 학교에서 멍청하게 오선답 해가지고, 또 질문을 내가지고, 답이 있잖아요. 근데,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근데, 인생은 확률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전으로 그거 설명하셨는데 저는 보통 그걸 주사위로 설명을 해요. 누가 와가지고 1, 2, 3이 나오면은 너한테 10,000원 주고 4, 5, 6이 나오면은 내가 10,000원 가져갈게. 그거는 공평한 게임이잖아요. 이제 50대 50 게임인데 근데 제가 찾는 건 맨날 그거예요. 1, 2, 3, 4가 나오면 내가 10,000원을 받고 5, 6이 나오면 내가 10,000원을 주는 게임. 그게 찾는 게 퀀트 투자거든요. 근데 그쵸. 사실 그러면은 제 확률이 67%잖아요. 실제로 67%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55에서 60%만 돼도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게임을 무한반복하면 제가 모든 돈을 다 끌어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를 배팅해야 되나 요거가 문제만 남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콘트 투자에서.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은 그래도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알고 있음에도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 승률은 만약에 60% 70%짜리 훌륭한 전략인데 비중 조절을 못해서 그렇죠. 너무 배팅을 크게 하는 게 보통 문제가 되죠. 크게 하다 보면은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 만약에 뭐 말도 안 되는 95%의 승률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번 몰빵을 하게 된다면은 그렇죠. 5%짜리 3번 걸리면 망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5%를 한 번에 만약에 손익비가 안 맞을 정도로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온다면 뭐 아웃라이어처럼 뭐 코로나라던가 변수가 변수로 인해서 5%의 확률을 그게 맞으면 지금까지 이루는 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손익비에 대해서 생각하고 확률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익비를 생각해봤을 때 비중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를 감정의 개입이 없이 무한대로 계속 꾸준하게 반복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개념까지 우리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퀀트에서 배울 수 있는 좀 유용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가져와서 본인의 전략이나 투자 스타일들에 잘 녹여내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외국인이 이제 오늘 이제 순매수를 했다 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코스피 수익률이 한 5% 정도 높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이 순매도한 날보다. 근데 사실 그 5%가 하루하루 거래하면은 진짜 안 느껴지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쌓이면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차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맨날 외국인이 순매수할 때 그 다음날에 매수를 했다. 또는 두 번째 사람은 반대로 했다. 그럼 사실 이게 뭐 한 달, 두 달이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거의 근데. 계속 벌어지는 거죠, 1년 되면은.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좀 큰 도움이 되는 전략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검증을 많이 해보시고 막 백테스트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승률이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의 90% 100%에 가까운 엄청난 기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그 90% 100%가 타임프레임이 이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데이트레이딩 쪽에는 그 종가 배팅 그게 이제 가장 높았던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 그게 한 7, 80% 나오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 종가 배팅 그쪽이. 근데 아마 미국장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나요. 미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스닥만 되는 거죠. 왜 코스닥이 되냐? 파고들이 많으니까 잘 되는 거죠. 그게. 이게 퀀트 투자라는 게 어느 시장에서 잘 되냐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딱 나오는 거죠. 미국 대형주 시장 가장 잘 안 먹히는 편입니다. 거기 스마트한 머니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좀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당연히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잘 먹히고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가 더 잘 먹히는 겁니다. 퀀트 투자라는 것이. 그러면은 가장 확률이 높은 기법이라고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빅스 빅스? 빅스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게 어떤 전략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제 빅스가 40이 넘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한 달 기다렸다가 주가 지수를 사고 한 1, 2년 정도 기다리면은 거의 매번 수익이 나죠. 왜냐면 이게 빅스가 40이 넘어갔다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불안이 최고조에 가 있고 하는데, 예를 들면 2008년 10월, 2020년 3월 뭐 이럴 때인데, 그러면은 그때 빅스가 40을 찍는데, 그때 당장 들어가면은 또 안 돼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때 들어가면은 보통 1, 2년 걸리면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그널은 자주 오는 게 아니죠. 보통 뭐 한 10년에 2번, 많이 해봤자 3번 이 정도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투자 전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확률은 엄청나게 거의 뭐 100%에 가깝게 높지만 자주 오는 전략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때 들어가서 1, 2년 후에 팔면은 이제 돈을 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근데 뭐 한 달, 석 달 후에는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또. 그럼 그거 외에는 뭐 압도적인 엄청난 수익이 나는 기법이나 전략들은
따로 뭐 말씀드릴 건 없나요? 당연히 이제 자산 배분 쪽이 이제 가장 그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라고 봐요. 이제 왜냐하면은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저는 그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과 실물 자산을 섞은 자산 배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식으로만 자산 배분을 하면은 장이 반토막 나면은 내가 무슨 종목을 산 것든지 상관없이 다 반토막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주식이 이렇게 반토막 날 때 채권과 실물 자산이 받쳐져 가지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보통 10에서 15% 미만으로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원화와 달러도 같이 투자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보통 최대 손실이 10% 미만으로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있죠. 연구 포트폴리오. 네, 그거 이제 주식, 채권, 그리고 금, 그리고 현금에 각각 자산을 4등분하는 전략인데 거기서 심지어 또 주식과 채권을 한국 주식, 미국 채권, 한국 채권 이렇게 나눠하면은 최대 손실이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한 전략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식 비중을 퀀트 기법으로 주가 지수가 아니라 좀 다른 전략들을 끼워 넣으면은 보통 그래도 복리 수익이 15%까지는 올라갑니다. 네. 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 어쨌든 이런 전략들을 배우기를 떠나서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투자하는 것도 결국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솔직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네. 주식을 왜 하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상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빨리 은퇴를 좀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요즘에 뭐 이제 100세 시대인데 네. 사실 은퇴는 거의 60대 거의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직이죠. 사실상 매번 말씀하신 대로 남은 뭐 여생 3, 40년을 거의 강제 전업 투자자로 우리는 지내야 된다. 맞아요. 지금 네. 저희도 지금 태어난 지 40년이 안 됐는데 이만큼 또 살아야 돼요. 예. 네. 회사에서 나온 후에. 예.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사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경제적 자유나 은퇴를 위해서 뭐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 혹시 뭐 말씀드릴 게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8일에 이제 파이어라는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 다이어트 하는 것도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적게 먹고 많이 뛰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부자가 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지출을 적게 하고 수익을 늘리고 그 남은 돈으로 투자를 잘하자.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그 기둥이죠. 네. 근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지출을 정말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많이 합니다. 요즘은 많이 하는데, 물론 그거에 제가 할 말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빵원에서 1억까지 갈 때는 지출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왜냐면 사실 내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투자를 아무리 잘해봤자 뭐 얼마나 벌겠어요. 사실 그거 가지고. 네. 그래서 1억까지는 지출 줄이는 게 가장 크고, 1억부터 10억까지는 지출도 줄이고, 수익도 늘리고, 이제 투자도 잘하는 그 세 개를 같이 병행해야 되고, 10억이 늘어나면 투자가 모든 것입니다, 사실. 네. 10억이 되면은 내 투자 수익을 내가 연구해서 복리 3%만 늘려도 매년 3천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의 연봉이거든요. 그게 연봉 평균이잖아요. 3천 그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첫 해만 3천만 원이지. 그게 계속 복리로 팍팍 늘어나잖아요, 그게. 네. 그러면 또 개인적인 스테이지가 질문인데 3개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개인적인 또 질문 드리자면은 그러면은 저는 좀 궁금해요. 이제 지출을 그나마 최근에는 조금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럼 개인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거나 쓰고 싶다 네. 라고 하실 때는 도대체 어떤 걸 소비를 하시나요? 빵원에서 1억까지 갈 때는 네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돈이 먼저지. 그래서 일단은 그 지출, 가계부를 일단 잘 만들어놔야 되고, 네네. 그리고 그 가계부를 통해서 지출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월 30만 원이 되었다, 월 50만 원이 되었다 하면은 내 인생을 거기다 맞추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사실 돈이 안 드는 취미 생활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하세요. 네. 취미생활 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체스를 보통 많이 두고 있죠. 당연히 다 공짜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오늘 목표 이제 지출액이 10,000원이었는데 뭐 술값으로 3만 원 썼어요. 네. 그럼 다음 날은 삼각김밥 먹으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맞춰가면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걸어요. 가서 뭐 공원에서 그냥 걷고 그럼 체스를 두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그리고 온라인 게임도 공짜잖아요. 그거 하면 돼요, 그냥. 네. 되게 간단한 거를.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진짜 무슨 뭐 스트레스 받는 돈 쓰는 거 되게 멍청하거든요. 그거 왜 해요, 그거 근데 진짜. 네. 그리고 뭐 돈 써가지고 그럼 뭐 기분 좋아져요. 근데 그 조금 좋아지겠죠. 어차피 다음날 똑같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때 잠깐 뭐 맛있는 거 사먹는다던가, 네. 약간 좀 뭐 쇼핑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온라인 게임 하잖아요. 그거 무조건 재밌어요. 그 게임 하면. 안 재밌을 수 없잖아요, 그게. 네네.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자본금을 모아서 그걸 잘 굴려서 네.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1억까지는 이제 무조건 모으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렇죠. 맞아요. 예. 솔직히 유의미한 투자 성과로 이제 수익을 얻으려면은 네. 항상 자본금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1억 정도는 있어야 그걸로 자산 배분이나 네. 뭐 그런 것들 좀 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네. 흔히 그 졸리님 말씀해주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커피값도 네. 먹지 말고, 네. 뭐 차도 사지 말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무슨 차를 사냐, 1억도 없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네네. 맞습니다. 네. 정말 아니 뭐 1억이 뭐예요? 그 네. 훨씬 없는데 네. 빚으로 사시는 분도 너무 많아요. 빚으로. 그 카푸어님들. 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전 지금도 차가 없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서울에 제 기사가 10만 명이 넘거든. 10만 명 있다. 1만 명이 넘어요. 그렇죠. 부르면 오더라고요, 기사들이. 거의 나 데려다 줘 하면. 그래서 전 차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차를 산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사실 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아이들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죠, 당연히. 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좀 많이 생겨서 그때마다 이제 대중교통 이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량을 좀 이용하고 있고, 굉장히 근검절약하게 이게 자본금을 모아서 이게 괜히 이렇게 퇴사를 하고 은퇴를 할 수 있는 것도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사실상 10년도 넘었죠. 10년 전부터 계속 이런 생활들을. 제가 이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거는 뭐 대충 이제 회사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2009년부터 한 2016년, 17년 정도까지 쓴 것 같거든요. 한 8년 정도? 그 정도 하면은, 근데 사실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산이 이미 불어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나 지출해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제가 하고 싶어 다 해도 돼요. 그 자산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자산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가계부 쓰고 5년, 10년 정도 고생하면은 평생 돈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투자의 가치관, 철학뿐만 아니라 뭔가 이 인생에서의 그런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삶의 자세까지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또 강한국 작가님을 모시고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투입니다. 시작은. 다음 달에 또 책도 나오시니까요. 네네. 저도 한번 책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저도 책 나오면은 강한국 채널에 언제 나오세요? 아직 예약은 없는데 이제 또 가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네. 그렇죠.